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앞에 타이틀을 보시면 입시 정책 분석 및 고교 학점제 신층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은 이제 일부가 현재 중1, 2, 3 입시 정책이고 가운데는 현 중1, 2, 3과 초등학생이 중복되는 것이고 뒷부분은 초등학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입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 중학교 1, 2, 3학년까지 적용되는 바로 이 교육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제가 뒤쪽에서 하는 말을 어머니들께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들 몇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공통과목은 어떤 고등학교에 입학하든 관계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소양 과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두 배웁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이 일반 선택 과목은 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아이의 꿈과 끼와 관련된 과목입니다. 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육과정이 구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어머니께서 궁금한 게 있어요. 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이 진로 선택 과목, 꿈과 끼와 관련된 과목이다 라고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수능 과목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는데 내신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수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느냐, 막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정부는 이 진로 선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규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 바로 이렇게 해놨어요. 자, 진로 선택 과목 수능 연계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원칙적으로 수능에서 배제한다. 원칙적으로 수능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입시 과목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말은 일부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 포함된 과목이 수학의 기하와 가탐2 과목인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원칙적으로 수능에서 배제시켜야만 되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아이가 꿈이 경제학자예요. 그렇다면 이 경제 수학 들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전교생 모두가 경제학자를 꿈꾸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 아이를 포함해서 10명이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10명이 경제 수학을 들을 거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만일에 이 경제 수학이 수능에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경제학자가 꿈이기 때문에 들었어. 경제학자하고 전혀 경제에 관심도 없는 아이도 수능 과목이라면 들어야 돼. 맞나요? 이런 일이 생겨나죠. 그러면 꿈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능에서 배제시킨 거예요. 너들 꿈에 관한 것만 들어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능에 배제시켰고, 두 번째, 내신은 3단계 성취도 평가로 바꿨어요. 한마디로 진로 선택 과목은 1등급, 2등급이 없고 A, B, C 3단계 성취도 평가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신은 왜 이렇게 3단계 성취도 평가로 바뀌어야 되는지 다시 이 경제 수학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아이가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해서 이제 아이들이 또 공부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거쳐서 3학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경제 수학을 선택해서 들었는데 우리 아이를 포함해서 10명이 경제 수학을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신이 상대평가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까지가 1등급이에요. 11%까지가 2등급이에요. 23%까지가 3등급이에요. 40%까지가 4등급이에요.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10명 중에 1등급 몇 명일까요? 10명 중에 1등급.
없죠. 0.4명이니까 없어요. 10명 중에 2등급은요. 11%까지니까 1명이에요. 10명 중에 3등급은요. 23%까지니까 2명이에요. 10명 중에 4등급은요. 40%까지니까 4명이에요. 자, 그런데 경제 수학을 듣는 아이는 경제학자가 꾸민 아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까요? 놀면서 공부할까요? 열심히 공부하겠죠. 자기가 선택해서 들은 거잖아요. 내 꿈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내가 100점을 맞았어. 그래도 1등급은 없어. 이해가셨나요? 이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한두 문제 실수했어. 3, 4등급이 기본으로 깔려버리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성취도가 아니고 상대평가다. 내가 경제학자가 꿈이라서 경제 수학을 선택해서 들었어. 근데 내 내신이 3등급, 4등급이 대학으로 가.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들으면 손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 꿈에 관련된 거 선택해서 안 듣고 아이들이 많이 듣는 거 골라서 듣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신을 상대평가가 아닌 성취도 평가로 바꿔놨어요. A, B, C 이렇게 세 단계로 바꿔놔버렸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부 예시안에 A가 32.4, B가 30.9, C가 36.7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일어나는 아이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라보니 A를 받는 비율이 어떤 학교는 100%다 A다. 어떤 학교는 60% 이상이 A다. 어떤 학교는 50% 정도가 A다. 대부분 50% 이상 가까이가 A를 다 받아요. 그러면 40%까지가 4등급이잖아요. 그럼 40% 넘어가면 5등급이잖아요. 5등급도 A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아이들은 내 꿈과 관련된 과목 부담 없이 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편안한 과목으로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나요? 자, 이렇게 정부는 만들어 놓고 수능 연계 과목을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자, 어떻게 확정시켰는지 지금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몇 학년 때 주로 배운다고 그랬죠? 1학년 때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은 주로 몇 학년 때 배워요? 2학년 때. 진로 선택은요? 3학년 때.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한국사를 빼고는 수능에서 다 안 나와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한국사 이외에는 수능에서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마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중학교 엄마들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이 일반 선택 과목이 100% 다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한국사밖에 수능이 안 되니까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내신 때만 반짝하고 나머지는 놀아버릴 수 있어요. 맞나요? 그렇게 1년을 편하게 보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모든 과목이 수능 과목이에요. 자, 이런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닥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이 과연 고등학교 2학년을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우리 고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생활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생활관리 잘해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고3 때 배우는 것으로서 꿈과 끼와 관련된 과목으로 원칙적으로 수능에서 배제됐다 했어요. 그런데 수능에 포함된 게 수학의 기하가 수능으로 포함이 됐고 과탐의 투 과목이 수능으로 포함됐고 나머지는 다 삭제가 됐습니다. 수능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이 과목이 수능의 주력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정해진 팩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요, 이 속에 숨겨진 걸 이해를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봐볼게요. 먼저 국어부터 보겠습니다. 국어요. 자, 독서 문학은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관계없이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국어 일반 선택 중에서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그러면 독서 문학은 누구나 다 보고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 선택이다 이 말이죠. 맞나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아이들은 내가 어려운 거 버리고 내가 공부하기 쉬운 거 선택할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근데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아이들에게 질문했을 때 대부분 어렵다는 과목이 문법이죠. 그 국어 문법이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대부분 언어와 매체보다는 어디 쪽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합법과 작문 쪽으로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국어문법 한번 공부해 놓으면 계속 똑같이 우려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겠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합법과 작문을 선택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봐볼게요.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은 기존에는 전부 다 공부를 해서 수능을 봤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어려운 거 버려버리고 내가 쉬운 거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맞나요? 그러면 고득점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죠. 그러면 동점자가 많아지겠죠. 동점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한 문제에 당락이 결정 지어질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맞나요? 바로 이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음에 수학을 먼저 봐볼게요. 자, 수학을 보면 수원, 수투는 인문, 자연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미적분, 학통, 기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 있는 미적분이 뭐냐? 미적분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 이과 수학인 미적분 2의 내용이에요. 여기 이과 수학이에요. 미적분 2. 기하는 기백이니까 당연히 이과 수학이고 맞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자연계열이 아니라 인문계열이다. 그러면은 미적분, 학통, 기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인데 뭘 선택할까요? 학통하겠죠. 맞나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학통이에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100% 학통입니다. 반대로 자연계열은 미적분, 학통, 기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이다. 이 말이 되겠죠.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기보다는 대학에서 제시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학교 오고자 하는 자연계열은 학통 보지 말고 미적분, 기하를 봐.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봐. 이렇게 제시한 대학들이 있는데 어떤 대학이냐? 상위권 대학이죠.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은 미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를 배우면 되고 인문계열은 학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상위권 대학이 아닌 대학의 자연계열은 뭘 해야 되느냐?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한마디로 자연계열이 학통을 해도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은 미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 나머지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통을 보는 아이들이 많아지겠죠. 맞나요? 인문계열은 100% 학통을 볼 거고 상위권 대학은 자연계열이 미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인데 상위권 대학이 아닌 대학은 자연계열이 학통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점수 잘 나오는 거 선택해서 고득점을 맞는 것이 가장 대비 유리하잖아요. 맞나요? 그렇다면 중위권 이하 자연계열도 학통에 응시하는 아이들이 많아진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말은 다시 돌려서 말하면 인문계열 학생이 학통을 제대로 못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건은 이 공통 과목은 다 열심히 한다라는 조건에서. 이해가셨나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상위권 아이들 입장에서 봐볼게요. 인문계열은 학통만 하면 되니까 상위권 애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거고 자연계열은 미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를 버릴 수 있잖아요. 맞나요? 내가 어려운 거 버릴 수 있으니까 자연계열 고득점 나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점수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동점자들이 속칭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문제에 당락이 결정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어, 수학 전체가 어떻게 돼요? 상위권 아이들 기준으로 말하면 굉장히 쉬워졌다. 수월해졌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점수대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에 영어하고 항수사는 기존처럼 절대평가. 다른 게 없더라. 그 다음에 탐구입니다. 탐구는요. 인문계열은 기존에는 사탐, 자연계열은 기존에는 과탐을 봤었어요. 그런데 2015가 딱 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인문, 자연 관계없이 사과탐 전체에서 2개 선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인문계열 학생이 과탐을 보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인문계열 학생은 그냥 죽었다 깨나도 사탐이에요. 맞나요? 바로 이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연계열은 사탐도 되고 과탐도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학교 오고자 하는 자연계열은 과탐에서 2개 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계열이고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보자 해.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과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위권 대학이 아닌 대학의 자연계열은 사탐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점수대가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대가 안 나와.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자연계열인데도 사탐으로 갈아탈 수 있겠죠. 왜요? 그 대학은 되니까. 그러면 과탐의 이 탐구의 쏠림 현상이 많아지겠죠. 과탐을 보는 아이들보다는 사탐에 응시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육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기초과학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어떤 정책을 폈냐? 바로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대학에서 과탐을 지정해도 되고 과탐을 보면은 가산점을 줘도 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상위권대 자연계열은 과탐을 봐도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사탐 다 봐도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은 과탐, 나머지는 전부 사탐을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숨겨진 중요한 거예요. 자, 수시가 공정한 입시일 것 같습니까? 정시가 공정한 입시일 것 같습니까? 수시하고 정시 중에서. 정시. 네, 맞죠. 왜 정시가 공정한 입시일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결과로 시험을 보고 그 나온 점수로 대학을 가니까 당연히 그게 공정하겠죠. 맞나요?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정시가 공정하려면 누구나 다 똑같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나는 이 과목 선택했고 내 친구는 이거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한 건 쉽게 나오고 내 친구가 선택한 건 어렵게 나왔어. 그러면 어려운 거 선택한 내 친구는 바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왜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 문법이 어려워서 언어 매체를 버리고 합법과 작문을 했어. 근데 내 친구는 국어 문법이 쉽다고 해가 국어 문법이 너무 재밌다 해서 합법과 작문을 안 하고 언어 매체를 응시했어. 근데 실제 수능 시험지를 딱 받고 보니까 내 친구가 선택한 언어 매체는 진짜 쉽게 나왔고 우리 생각과 다르게 내가 선택한 합법과 작문은 정말 어렵게 나왔어. 나는 대학 떨어지고 내 친구는 붙어요. 맞나요?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시가 결코 이제는 공정한 입시가 아닙니다.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죠. 인문계열은 학통을 보면 되고 자연계열 봐볼게요. 나랑 내 친구는 즉 서울대를 가고자 하는 서울대 공대를 가고자 하는 자연계열이에요. 근데 내 친구는 영재원도 다니고 영재교육원도 다니고 해가지고 도형, 기하 이런 걸 너무나 좋아해. 걔는 기하를 선택했어. 근데 나는 그게 어려워. 나는 미적분 선택했네. 그런데 실제 수능 시험지를 딱 받고 보니까 내 친구가 선택한 기하는 정말 쉽게 나오고 내가 선택한 미적분은 정말 어렵게 나왔어. 나는 떨어지고 내 친구 붙어요. 반대다. 나는 붙고 내 친구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고가 달려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이런 정책을 폈어요. 뭐냐? 누구나 봐야 되는 이 필수 응시 과목 독서문학 수학 수투는 수원 수투는 75점씩 만들고 나머지는 25점씩 만들어라. 이렇게 놨습니다. 한마디로 75% 출제하고 25%씩 출제하라.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선택 과목 비율은 25%밖에 안 되니까 누구나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점수차가 별로 안 날 거다. 이 말 아닙니까? 맞나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했지만 전체적인 수험생,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을 놓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위권을 놓고 보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 상위권 대학은요, 치열하잖아요. 1점에도 붙고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미적분 선택해서 23점 나오고 내 친구는 기하 선택해서 21점 나왔어. 나는 붙고 내 친구 무조건 떨어져요. 이해하셨죠? 바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확 바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정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입시가 올해 중학교 1, 2, 3학년까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평가 방법입니다. 이렇게 수능 과목을 정해놓고 평가 방법. 여기서 엄마들이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장표 이후에. 자, 선발 방법. 애초에 정부가 발표할 때는 자, 수시 70%, 정시 30% 공부했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실명은 거론할 수 없으니까 그건 안 할게요. 전 법무부 장관의 그 자녀 일 때문에 공정성에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 도중에 정시 확대할게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여론에서는 정시 100%다 뭐 하고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전국이 들썩였었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시 수능 과목이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했냐에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 맞나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것이 정시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엄청난 대혼란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부는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정했느냐? 자,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만 많이도 아니고 10% 느린 40%까지 10%만 확대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아이고 뭐 전국에 210개 대학이 4년제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4년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198개 4년제 대학이 있는데 그럼 198개 4년제 대학 중에서 16개만 40%까지만 확대되니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틀에 놓고 봤을 때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인서울을 두고 봤을 때는 전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런지는 바로 뒷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뒷장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는 대학 자율에 맡겨놨습니다. 어떤 대학은 있고 어떤 대학은 없고 우리는 이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수능 평가 방법입니다. 자,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고 나머지는 절대. 엄마들이 질문 드려볼게요. 절대 평가가 변별력이 있을까요? 상대 평가가 변별력이 있을까요? 수능에서. 상대 평가겠죠. 절대 평가는 90점도 1등급, 100점도 1등급 아니에요. 90점하고 100점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상대 평가는요. 90점하고, 아니, 100점하고 99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어, 수학, 탐구가 변별력을 확보를 해 주어야만 돼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국어, 합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내가 어려운 거 버리고 쉬운 거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동점자가 속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학, 인문은 확통만 보면 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러면 상위권은 거의 점수가 비슷하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자연은 미적분기하 둘 중에 하나 선택. 맞나요? 그러니까는 고득점이 막 나오겠죠.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 정시로 봤을 때는 어떻다고요?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서 한 문제에 붙고 떨어지고 달려있는 이런 수능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봐야 될 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까지 딱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아무리 학년이 어리다 그래도, 저거 뭡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하가 아니면은 중1, 2, 3이에요. 맞나요? 그렇다면 전부 100%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겁니다. 봐볼게요. 자,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이 이 대학이에요. 근데 제가 광운대, 숭실대, 서울여대 이 대학은 무시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 자녀가 우리 아이는 강운대가 목표예요. 이런 아이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파란색은 상위권 대학, 이 대학은 중위권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구별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무시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파란색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위권이죠. 그런데 입시의 흐름 봐볼게요. 이 상위권 대학이 정시가 40%까지 확대가 된대요.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정시가 40이면 수시는 몇 프로일까요? 60이겠죠. 정시가 40이면 수시 60 아니에요. 맞나요?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수시에서 100% 다 못 뽑고 정시로 넘어오는 비율이 있는데 그것이 약 10%에서 12%가 넘어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정시 40이 아니라 10%가 넘어온다면 정시 50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수시 반, 정시 반이 돼버리죠. 느낌 오시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란색 대학은 수시 반, 정시 반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수시 반, 정시 반이다. 그럼 수시 반, 정시 반이 됐네요? 그러면 입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아이들 뭐 일반고로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뭡니까? 강남 3구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다니는 아이들. 내신 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주로 뭘 준비할까요? 정시 준비하죠. 맞나요? 정시 준비. 그러니까 정시 준비를 하니까 무게중심이 어차피 수시 50, 정시 50이지만 내신 따기 어려우니 어디로 갑니까? 무게중심이 수시에서 정시로 옮겨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학군이 좋은 데 있는 아이들 가르칠 때는 내신 따기 정말 안 나와. 그러면 수시로 하기에는 상위권 못 보낼 것 같아.
그런데 다행히 수시 반, 정시 반이 됐어. 정시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야, 수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수능 공부 시키는 겁니다. 수능 공부 시켜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정시를 노리게끔 해준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시의 흐름이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와 있는 전체적인 흐름들이. 그런데 내신이 잘 나오고 내신은 잘 딸 수 있지만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학교들은 수시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여하튼 입시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와서 그런데 정시는 수능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상위권 아이들은 변별력 확보 어렵다. 왜요? 내가 어려운 거 버리고 내 쉬운 거 선택해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점수대가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렇다면은 변별력 확보가 어렵잖아요. 1점에도 붙고 떨어지고 하는. 그럼 1점이라도 실수 안 하고 좀 점수를 높일수록 유리해져요. 맞나요? 그렇다면 누가 유리합니까? 최대 수혜자가 재수생인 거예요. 그래서 강남 상구에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선행재수해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선행재수가 뭡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일단 고등학교 입학을 해.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 1년을 마치고 자퇴를 해. 그리고 자퇴를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봐서 통과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수능 볼 때까지 재수학원에서 재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수능을 딱 봐. 그럼 내 친구들보다는 내가 재수를 갖다가 상당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와. 그것도 대학 가라. 이게 선행재수예요. 지금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뭐 선행을 갖다가 굉장히 땡겨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재수생이 유리하니까. 재학생은 그만은 재수생과 싸우려면 선행을 굉장히 해줘야만 걔들하고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유가 있는 말들이죠. 이거는 어디까지요? 올해 중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입시 흐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왜 그런 말이 나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최대 수혜자하고 재수생이라면 최대 피해자는요? 재학생이겠죠. 그러니까는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렇게 선행을 해야 된다. 막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정시로 가려면.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정시는 재수생이 강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이가 만약에 자연결이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약대가 올해부터는 고3을 바로 선발하죠. 약대는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일단 대학에 입학을 해. 2년을 마쳐야 돼. 그 다음에 아이들은 대학 2년을 마치고 대부분 휴학을 해. 휴학해서 피트 시험 준비를 하고 1년 동안 피트 시험 봐서 그 나오는 성적으로 약대 원서를 내. 약대 원서에서 붙으면 4년 동안 다녀서 약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피트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약대 떨어졌어. 다시 또 1년 휴학하고 다시 또 피트에 돼. 그래서 다시 또 약대 지원해야 돼.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는 고3을 바로 뽑잖아요. 그러면 약사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거쳐갈까요? 그냥 1년 재수해서 바로 약대로 갈까요? 1년 재수하죠. 100% 재수하죠. 근데 약대의 수준은 자연계열 중에서 대한민국 빅5 의대를 제외한 의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최상위권의 재수생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시나요? 그렇다면 재학생은요, 발 디딜 틈이 없을 거다가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려면 상위권 대학 가면. 그래서 틈새가 뭐라고요? 수시인 거예요. 어차피 수시반, 정시반인데 이런 것에 비해서 입시의 흐름은 정시 쪽으로 흘러가 있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어차피 수시반, 정시반이니까 수시도 정시만큼 뽑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기존에는 수시를 준비했는데 정시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시 쪽으로 옮겨갔어. 그러니까 수시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에는 수시로 이 대학을 못 갈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틈새가 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N수생이 증가하고 N수생이 강세로 재학생은 수시에 집중할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중학교 1학년까지. 자, 이런 예시를 만들어 놓고 정부는 그러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요약하는 거예요. 뭐 볼게요. 대학은 수시 정시가 있어요. 자, 수시는 정시부터 볼게요. 정시는 수능 가지고 뽑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상위권 대학은 의학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뭐 한의대, 의학계열. 이 계열은 전부 다 대한민국 그래도 최상위권 아이들 아닙니까? 그죠? 이 아이들은
수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국수탐이 상대고 나머지 절대. 그러면 이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국수탐이 상대니까 이것이 변별력 확보를 해줘야 돼요. 맞나요? 그런데 국어 내가 쉬운 거 선택하고 어려운 거 버려. 수학도 내 쉬운 거 선택 어려운 거 버려.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최상위권 아이들은 점수대가 비슷 변별력이 없다. N수생이 유리하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틈새인 수시를 노려. 근데 수시는 보니까 기타는 유학 갔다 와야 돼. 우리하고 관계없어. 그 다음에 논술 특기자 올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부가 폐지를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중학교부터는 그냥 없다고 보고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남는 거 학생부 전형. 학생부 전형은 내신 가져가는 거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신 가져가는 게 있어요. 내신도요. 서울대를 빼고는 내신 가지고 다 뽑아줘요. 서울대를 빼고는 내신 가지고 다 뽑아줘요. 그런데 서울대 빼고 대한민국 서울 15개 대학 가려면 전교 3등 이내에 있어야 숙대까지 원서를 내봐요. 숙대예요. 3등 이내에 있어요. 숙대까지. 왜요? 뽑는 인원은 있고 정해져 있고 전국의 수많은 고등학교들에서 전교 1등짜리만 모아놔도 이해가셨나요?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까지 원서를 내보려면 전교 3등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서울 중위권 대학 국민대, 강원대, 숭실대, 세종대 이런 대학들도 원서 내신 가지고 뽑잖아요. 그 대학까지 원서를 내려면 전교 5등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면 내신 가지고 거기 못 내죠. 뽑기는 뽑는데 작게 뽑는다. 그러면 내신 가지고 많이 뽑는 대학들은 지방대학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내신 가지고 가도 되는데 뽑아주긴 뽑아주는데 워낙 적게 뽑으니 합격률이 떨어지고 만약에 합격률을 높이려면 지방으로 이사가는 거 내신 잘 딸 수 있는 고등학교 찾아가는 것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학군 좋은 데 찾는 것이 아니라 학군 안 좋은 데 찾아야 돼요. 거기서 내신 바짝해서 전교 1등을 해야 돼요. 이해가셨죠? 그렇지 않으면 학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을 해야 되는데 종합은 교과와 비교과를 가지고 뽑는 그런 전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해들이 많습니다. 깜깜이 전형이다. 자, 공부 잘하는 내 친구 아들은 떨어지고 내 친구 아들보다 공부 못하는 애는 붙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왜 학종이 왜 이러냐? 그게 학종이에요. 학종은 내신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 하지만 엄마들은 눈에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불신이 커졌어. 그래서 정부는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항목을 줄였어요. 그리고 추천서 폐지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폐지했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엄마들이 궁금한 건 바로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조정이 되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자, 여기서는 올해 중1, 2, 3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공통입니다. 이게 바로 공통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었냐? 먼저 일적 학적상에서 여기에 부모 정보가 없지요.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가가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이걸 많이 들었어요. 이 정도 블라인드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맞나요? 블라인드 처리하면 이거 안 보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왜 부모 정보 왜 삭제했을까요? 블라인드 처리하는데 왜 삭제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 블라인드 처리하면 아예 안 보는데 부모 적어놔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삭제했을까요? 네, 교육부에서는 그러죠. 블라인드 처리해서 보지 말아요. 그런데 그걸 방지할 방법이 없죠. 왜 없을까요?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권고사항이지만 그걸 못 보게끔 하려면 교육부에서 모든 대학, 모든 면접 시간마다 감독관을 파견해야만 가능하겠죠. 그래야 블라인드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부모 정보를 삭제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고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갛게 된 것은 중요한 겁니다. 빨간 글씨로 된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빨간 것은 아닙니다. 자, 출결력.
우리 아이들요, 절대 민정결석, 민정지각, 민정저택, 민정결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아이의 얼굴입니다. 여기다가 메모하시면 되겠죠? 뭘 메모하면 좋겠느냐? 학업의 의지, 자기관리 능력, 성실성, 그 다음에 간접적인 가정환경, 이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출결은 민정은 만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2번은 바뀐 게 없어요. 1번은 바뀌었고 3번 봐볼게요. 여기서부터 엄마들이 대부분 여기서부터 신경을 쓰죠. 수상입니다. 자, 엄마들 이걸 들어봤을 거예요. 학교에 한 개씩 대학에 보낸다. 맞죠?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수상 경력 따면은 기록이 되지만 대학 갈 때 다 빠져요. 우리 아이들도 교내 경시대 상 10개를 받았던 20개를 받았던 대학은 몰라요. 다 삭제하려고 그래요.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격증이요. 아니, 자격증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됩니까? 그럼요. 2021년 올해 기준으로 60개의 자격증이 기록될 수 있어요. 60개의 자격증.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60개의 자격증이 기록될 수 있는데 따면은 여기 다 기록이 돼요. 여기. 문제는 대학 갈 때 빼버린다. 이 말이 돼요. 그럼 자격증도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 돼요. 이해가나요?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봐볼게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네요. 중요한 소리겠죠. 자, 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율활동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뭐 반장했다, 부반장했다,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라색으로 독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마지막까지 보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지금은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여하튼 마지막까지 보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자율활동은 아이가 반장했다, 부반장했다, 체육대회 때 뭐 했다, 뭐 학교 폭력 예방교육 받았다, 흡연 예방교육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 동아리 활동이요. 여기는 학교 공식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학교 공식 동아리는요. 학교 공식 동아리는 동아리 운영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 동아리고 자율 동아리는 동아리 운영비가 없어요. 그렇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상체 동아리가 많을까요? 자율 동아리가 많을까요? 자율 동아리가 많겠죠. 상체 동아리가 많으면 학교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율 동아리는 학교 예산 배정이 없어요. 애들끼리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예산도 안 그래도 적은데 맞죠? 그 자율 동아리로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기존에는 입시의 비리가 자율 동아리를 해결했어요. 자율 동아리에서 동아리 예산도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크게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는 저들끼리 모여서 각자 알아서 필요한 돈을 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외부에서 위탁한 소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소논문이 자기가 사에 쓰지도 않는 소논문을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래서 붙고 떨어지고 하는 이런 입시의 비리가 생겼죠. 그래서 정부는 소논문은 어디에도 기재 못하게끔 했고 더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은 자율동아리 하면은 기록이 되지만 대학 갈 때는 자율동아리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에서 자율동아리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뭐만 해야 돼요? 창체 동아리만 해야 돼요. 그러면 창체 동아리만 해야 된다 이 소리는 뭡니까? 창체 동아리가 많은 고등학교 또는 창체 동아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고등학교 이런 학교가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갔죠? 만약에 나는 내 꿈은 이거야. 근데 나는 이런 동아리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그게 창체 동아리는 없고 자율 동아리 있어. 그럼 그 자율 동아리 활동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창체 동아리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없다면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학교를 선택해요. 근데 그런 학교가 가장 좋은 게 특목고 자사고죠. 그래서 그 특목고 자사고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진로활동. 진로활동은 아이들 다른 건 없고 기존에 아이들의 진로 희망 분야가 여기 기록돼요. 기존에는 옛날에는
1학년 때 진로 희망, 희망 사유, 2학년 때 진로 희망, 희망 사유, 3학년 때 진로 희망, 희망 사유 이렇게 기록이 됐었어요. 근데 그 항목을 없애버리고 진로 활동 내에 화학공학자, 생명공학자 이렇게 기록해. 근데 중요한 건 이조차도 대학 갈 때는 다 빼버려요. 그러면 대학은 우리 아이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 아이들이 입학을 했을 때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자, 너 장래 희망이 뭐니? 저는요 생명공학자가 될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담임 선생님이 너 진로 희망 생명공학자야? 아니 저 바뀌었어요. 화학공학자. 그러면 2학년 때 화학공학자. 그러면 꿈이 바뀌었네. 그럼 아이들은요 꿈이 바뀌어서 꿈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바뀐 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더라고요. 맞나요? 그것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바로 이렇게 달라졌다. 그래서 아이의 장래 희망이 바뀐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봉사요. 봉사는 코로나 때문에 2020년 그리고 2021년 1년 동안 5시간만 해도 돼요. 만점이에요. 5시간?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20시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은 20시간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5시간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 때는 코로나가 없어진다라고 보고 그러면 20시간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봉사는 학교 봉사도 있고 개인 봉사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 개인 봉사는 대학 갈 때 다 빼버려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봉사, 꿈이 있는 봉사한다고 바깥에 봉사활동 찾아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교과서 발달사 빨간색이죠? 너무 중요해요. 여기다가 앞에 별표까지 하고 곱하기 5를 했어요. 별표 다 별 5개라니 말이에요. 학점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방과후 학교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방과후 학교가 기재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방과후 학교를 하게 되면은 세분녀 및 특기사항이 기록이 됐는데 그걸 다 삭제를 했다. 자, 이것을 삭제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특목고 자사고는 방과후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의 정규 과정보다 더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학교가 기재가 되면 일반고 애들이 유리할까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유리할까요? 특목고 자사고 유리하겠죠. 근데 저분은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려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특목고 자사고를 안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기재하지 뭐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네, 방금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석차 등급도 있고 성취도도 표시가 되는데 이 세 분의 특기사항 여기 하나 메모하는 게 좋아요. 진짜 내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 밑에는 요 세 분의 및 특기사항 진짜 내신이다. 세 분의 및 특기사항이 진짜 내신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전에 즉 중3 예비 고1 설명회 때 그때 들으셔야 되죠. 그때는 이거는 이렇게 관리되고 저건 저렇게 관리되고 그때 디테일하게 해줘.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요게 핵심이다 그냥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다음에 독서입니다. 자, 가장 또 엄마들이 고민한 것 중에 이거예요. 우리 아이 책을 읽기 싫어하는데 책 몇 번 읽어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책을 읽으면 여기 기록이 돼요. 맞나요? 중요한 거 대학 갈 때 다 빼버려요. 우리 아이 책 읽는 거 다 빼버려요. 그럼 1년에 책을 10권 읽어야 되네, 20권 읽어야 되네. 너 친구는 1년에 30권 읽었다는데 너는 5권이 뭐 이렇게 장수할 필요가 없다. 이거. 왜요? 5권 기록되어 있던 30권이 기록되어 있던 대학 갈 때 다 빼버리다. 이 말. 그런데 대학은요. 책을 읽는 아이를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책을 읽는 아이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책 읽는 걸 빼버렸어요. 그러면 대학은 그 다음부터는 책을 안 볼까요? 아닙니다. 얘가 책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습성이 있는 아이들을 살펴봐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독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독서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책을 무엇을 읽었는지 몇 권을 읽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활동에서 한번 봐볼게요. 우리 아이가 약사다라고 가정합니다. 약사. 근데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뭘 배웠느냐? 약물을 오라는 교육을 배웠어. 그러면 이렇게 기록한 아이가 있어요.
약물 오남용 교육을 배우고 약물을 제대로 잘 섭취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된 이렇게 기록된 아이가 있고 약물 오남용 교육을 배우고 신태용이 쓴 약물 오남용이라는 책을 빌려서 실제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사례를 분석해보고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약물을 제대로 복용할 수 있도록 계도까지 홍보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한번 기록이 돼 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앞에 학생 뒤에 학생 중에 누가 유리할까요? 이 학생 아닙니까? 책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요. 그러면 얘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구나. 다음에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사가 꿈이야. 그래서 인체 어떤 그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 근데 내가 담당한 것은 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거야.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대해서 인터넷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발표 자료 조사해갖고 동아리 보내서 발표했다. 이렇게 한 아이와 자, 눈에 대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인체의 구조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모르는 것은 교사에게 질문해가면서 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동아리 부원 앞에 발표해서 박수갈채를 받았다. 누가 유리할까요? 책을 통해서 해라. 무조건입니다. 대학은 이걸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진로도 마찬가지죠. 내 진로 활동하는데 약사다. 그러면 약사에 대해 진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이 각각의 활동에 독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세트가 아닙니까? 자, 이거죠. 세트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학을 공부하든 영어를 공부하든 영어로 말해볼까요? 내가 영어를 쭉 공부하는데 독해를 본문을 해석하는데 내가 흥미 있는 분야가 나왔어. 그러면 그 분야와 관련된 책을 빌려서 읽어가면서 교과에서 나온 본문 이외에 추가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아이다. 느낌 오시죠?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학종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독서 냈고 마지막에 있는 게 8번이거든요. 이 8번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 적으셔야 돼요. 적어놨네요. 추천서라고. 자, 추천서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추천서입니다. 자, 대학 갈 때는 1학년, 2학년 행동 특성만 가고 3학년 거는 안 적혀요. 왜냐하면 이것은 1년 동안 아이를 평가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3학년 1학기 마치고 원서 넣잖아요. 1년 동안 평가한 거 아니잖아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까지만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예요. 1학년, 2학년 선생님 실제 고등학교 선배 아는 언니에게 얘기 들어보면 실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입시에 대해서 잘 안다 그래요? 잘 모른다 그래요? 잘 모른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한 선생님 중에서 진로 쪽 관련 있는 선생님은 조금 신경 써서 알고 있고 고등학교 1, 2, 3, 1학년 선생님은 입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써요. 애 보이는 대로 적어줘요. 대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추천서처럼 살펴요.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2학년 담임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 1, 2, 3 초등학교 전부 다 공통입니다. 전부 이 학교생활 기록. 이해하셨나요? 이게 공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된 학교생활 기록부 이것도 공통이에요. 이렇게 관리된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입학사정관은 이 세 가지를 평가해서 아이를 뽑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봐볼게요. 첫 번째 보는 게 학업 능력이에요. 두 번째가 진로예요. 세 번째가 학업의 소양이에요. 학업 능력 왜 보느냐? 얘를 뽑았는데 앞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잘못 뽑은 거죠. 그래서 전공 과목 이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업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학업 능력을 볼 때 얘 공부 잘할까 못할까를 볼 때 가장 쉽게 보이는 게 뭘까요? 가장 쉽게 보이는 것이 내신이겠죠. 맞나요?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내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신은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고 다양해요. 맞나요? 엄마들 질문 드릴게요. 1등급이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까? 2등급이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까? 1등급. 자, 그러면 여기 장안고등학교 있나요? 장안에 장안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있죠? 장평고등학교. 희경여고. 희경여고 내신 1등급하고 하나고등학교 내신 3등급하고 누가 실력자일까요? 말하기 어렵죠? 네. 때에 따라서 하나고등학교가 더 나을 수 있어요. 맞나요?
그렇다면 1등급이 2등급보다 공부 잘한다 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1등급이 2등급보다 무조건 공부 잘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 학생부 종합 전형은 3등급이 1등급을 이길 수 있고 2등급이 1등급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종합이에요. 그렇다면 내신 1등급, 2등급, 3등급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아까 적으라 했던 진짜 내신이라고. 바로 세특, 세분명의 특기사. 이게 진짜 내신인 거예요. 자, 얘가 내신이 3등급이야. 근데 세특, 그 과목에 세특을 적힌 거 보니 가제 집착력도 있고 독서를 통해서 과목별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보이고 수업 참여도 정말 멋있게 잘했어. 얘 내신 3등급이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네. 얘는 내신 1등급이야. 이거 보니까 그냥 뭐 수업에 그냥 잘 참여하고 말만 잘 듣고 발표만 잘하고 토론 잘하고 이런 것만 적혀 있어. 과연 될까 안 될까 의심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내신은 바로 세특입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보는 게 얘 지적 호기심 활동, 동아리. 내가 약사야. 그러면 수학하고 생명과 이런 거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 관련된 동아리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이해갔나요? 다음에 선생님의 행동투서 및 정화공연에서 얘 공부 잘한다 안 잘한다 적어놨을까 안 적어놨을까? 이거 딱 살펴보면은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은 와 얘는 비록 내신이 3등급이지만 우리 학과 왔을 때 문제 없겠어.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얘는 내신 1등급이지만 이것과 이것을 살펴봤을 때 문제 있을 것 같아. 넌 떨어져. 그래서 이런 말이 나는 거야. 어떻게 우리 애는 공부 쟤보다 더 잘하는데 우리 애는 떨어지고 쟤는 왜 붙어? 뭔가 면접관하고 아는 사이 아닌가? 이런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을 봐요. 우리 아이가 약사라면 전공 적합성 살핀다? 물론 살피죠. 근데 전공 적합성 안 맞아서 떨어진다?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바로 탐구 능력을 보는 겁니다. 얘가 약대 입학을 원서를 냈어요. 그러면은 입학 사정관은 얘는 약사가 꿈이구나. 그러면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약사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해봤고 어떤 책을 읽어봤을까? 그리고 약사와 관련된 어떤 동아리를 해봤을까? 선생님은 얘를 어떻게 평가해놨을까? 이걸 딱 보면 와 얘가 목표가 있으면 스스로 이렇게 해나가는 아이다. 이걸 보는 겁니다. 바로 탐구 능력을 보는 게 진로활동이에요. 전공 적합성 안 본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대한민국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게 학업의 소양이죠. 학업의 소양은 뭐냐? 학교생활이에요. 공부도 잘할 수 있고 탐구 능력도 좋아. 학교생활이 엉망이야. 얘 안 뽑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생활을 살펴서 얘가 학교생활 능동적으로 했냐 수동적으로 했냐 반장 부반장 같은 거 또는 뭐 무조건 해야 된다 소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체육대 축제 때 얘가 뭘 해봤을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행동투서 및 점화부견에서 인성과 품성을 어떻게 평가해놨을까? 이걸 딱 살펴보면은 얘 인품도 괜찮아. 얘를 뽑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초등, 중등 동일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고교 학점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초등 이하예요. 초육 이하. 초육 이하. 자, 고교 학점제는 교육부 장관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다시 유임을 했어요. 맞나요? 장관 많이 바뀌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그대로 유임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교육부 장관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으로 바뀌었어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고교 학점제 원래는 2022년부터 시작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2022년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표현해서 인격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기가 속된 말로 기가 좀 얇아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 아무 말 안 하면 본인의 소신이 있어요. 본인의 소신은 정말 좋아요. 근데 누가 이래 말하면은 이런 것 같아. 이래 말하면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정책이 흔들려요. 그래서 2022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하고자 했지만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꿔버린 거예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근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 돼가지고 대통령의 우중을 제대로 읽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죠. 그대로 놔둔 거 아닙니까? 유임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럼 그래서 정부는 올해 이걸 발표했어요. 올해 초에 발표했잖아요. 이거는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발표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뭔지 아세요?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내 꿈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내가 선택해서 이수하고 그 이수한 것이
졸업 기준에 도달하면 언제든 졸업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능력이 뛰어나면 저기 졸업도 가능해지죠. 고교 학점제니까. 학점만 따면 졸업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과거 학교 운영, 고교 학점제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과거는 중학교 3 이하입니다. 아니, 중3 이하.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나? 요거는 중학교 1학년 이상이라 하는 게 맞겠죠? 네. 중1 이상. 중학교 1학년 현재 기준입니다. 중학교 1학년 이상.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5년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입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초육 이하와 중학교 1학년 이상은 완전히 다른 입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중1 이상과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학교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요. 교육과정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이상의 교육과정, 교사 중심인 획일적 교육과정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학급별로 시간표가 짜여져요. 맞죠? 우리 반 1교시는 뭐, 너들 반 1교시는 뭐, 맞나요? 이렇게 짜여져요. 근데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선택해요.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이 내가 뭘 들을까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개인별 시간표예요. 어떤 애는 수요일날 수업이 없어요. 개인별 시간표예요. 다음에 학사 운영은 뭐냐면은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꼴찌를 해요. 시험도 볼 때마다 중간고사 시험고사 모서리 다 빵점이야. 그런데 출석을 잘했어. 무조건 졸업이 돼요. 근데 고교 학점제는 출석도 잘해야 되고 학점을 무조건 채워야만 졸업이 돼요. 학점 안 채우면 졸업 안 됩니다. 그냥 뭐가 돼요? 수료가 돼요. 졸업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자원이 중요해서 빨간 게 하는 거예요. 교수 자원은 뭐냐? 무엇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도구잖아요? 교수 자원이니까 가르치는 자원? 선생님이죠. 올해 중학교 1학년 이상은. 맞나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우리 학교에서 내가 이런 수업을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 수업이 없네? 그럼 옆에 학교 가서 들어도 돼요. 우리 학교에도 없고 옆에도 없네? 온라인 가지고 수업을 들어도 돼요. 이게 어떤 것인지 바로 뒷장에서 알려드려요. 너무나 중요해서.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에도 들을 수가 없네? 대학 가서 들어도 돼요. 이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우리 학교에 그냥 입학하고 졸업하는 학교는 있어도 뭐 끈끈한 이런 것은 없어질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또는 이런 것이 생겨나죠. 학습 공간은 뭡니까? 그냥 저거죠. 뭐 일반 교실 중심에서 그냥 획일적 공간에서. 그 다음에 이것은 고교 학점제는 아이들이 내가 수업 시간표 듣고 과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교 체계는 어떤 겁니까? 그냥 고교 다양화가 서열화를 취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고교 체계 전부 다 대학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열화가 되죠. 이 고등학교 애들은 공부 잘해. 쟤는 좀 못해. 서열화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마다 우리 학교 들을 수 있고 옆에 학교가 들을 수 있고 대학 가서 들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맞춤별 교육으로 바뀌어버리죠. 이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교수 자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 아이가 장평고등학교 희경여고라고 그랬죠? 네, 희경여고에 입학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희경여고에 한두 명이 입학하는 거 아니죠? 아이들마다 꿈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면 희경여고에서 그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다 못 맞출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어때요? 옆에 있는 학교하고 같이 시간표 짜요. 야, 우리 수요일날 화학할게. 너희들은 물리 깔아줘. 이해가셨나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야, 물리 수요일날 저 학교 봐. 이해가셨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학생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선생님 교관. 이해가셨나요? 이것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도 안 돼. 그러면 교실 온다시라는 온라인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냥 수업을 들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현재도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학교가 보기보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뭐 학교를 가는데 공주 한일고 그냥 이거는 문제 때문에 나쁜 소리가 아니고 공주 한일고 딱 갔는데 공주 한일고소에서
희한한 광고가 왔어요. 애들이 8명인가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요. 선생님이 없어요. 전부 다 앞에는 패드나 책, 노트북이 켜 있는 거예요. 우리 공주 한일고에서 얘들이 듣고 싶은 교사가 없는 거예요. 공주 한일고는 한 밑에 좁고 학교 하나가 있고 다른 학교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가야 되고 교통편도 없어요. 이걸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듣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없네, 옆에 학교 보도 없네, 교실 온다서 들으니까 거기도 마땅치 않네, 대학 가서 들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강원도 교육청이에요. 강원도 교육청은 상지대하고 프로그래밍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아이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은데 학교에서 못 배우네, 상지대에 가서 수강 신청해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상지대에서 수강 신청하면 학비는요, 대학 학비는요, 아이는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죠. 교육청에서 다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 광주교육청에서는 31개의 대학하고 MOU를 맺어놨어요. 이게 굉장히 확대됩니다. 이게 교수죠. 학교의 개념이 사라지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질문 드릴게요. 내신은 어떻게 되죠? 우리 아이들 내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내신. 지금처럼 1등급, 2등급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안 전혀 못하겠죠. 다음 왜 그럴까요? 나는 우리 학교에서 들었어. 내 친구는 옆에 학교에서 들었어. 또 다른 내 친구는 온라인을 통해서 들었어. 또 다른 내 친구는 대학 가서 들었어. 똑같이 우리 학교 시험지를 볼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A, B, C, D, E 성취도 평가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내신이 성취도 평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 내신이 성취도 평가로 바뀌면은 여기서 물론 뒤에서 제가 적어놨지만 보여드릴 거니까 아이들이 내신 가지고 대학을 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내신 가지고 대학 가는 일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자, 그러면은 정말 그런지 종합추진 계획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는 엄마들이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요 1번만 헷갈려요. 다른 건 안 헷갈려요. 현재는 204단위를 공부를 해야만 졸업이 돼요. 204단위. 아니 204단위 하니까 도대체 뭐냐? 이게 되게 궁금하죠. 일주일에 1시간씩 한 학기를 공부하면 1단위다. 뭐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아이 시간표, 너 시간표 가져와 봐라. 시간표 딱 보니까 어머 얘가 영어를 일주일에 4시간 배우네 4단위예요. 어머 수학을 일주일에 5시간 배우네 5단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3년 동안 합쳐서 204를 만들어야 졸업이 돼요.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204에서 192로 줄였습니다. 올해 초6 2학년 공교학점제에서 공부의 양이 줄었다. 이해가 됐나요?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교과 한번 봐볼게요. 여기 2001호에 엄마들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중학교 1학년까지 적용이 되는 거. 자, 공통과목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다 있고 일반 선택과목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다 있고 진로 선택과목 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운다 있어요. 맞나요? 맞죠? 그리고 이 전문교과는 특목고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전문교과 2는 이거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2001호에 그런데 여기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 전문교과 2는 그대로 전문교과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고하고 특목고에서 배우는 것을 전부 다 하나로 합쳐놨어요. 합쳐서 공통과목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 특목고에서 배우는 이것을 전부 다 선택과목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선택과목 이름을 일반 선택과목, 융합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택과목이 자, 이 세 개가 전부 다 우리 아이들, 고교 학점제 아이들은 선택과목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수능은 아이들은 이게 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입시 과목이라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선택 과목으로 다 섞어놨어요. 전부 다. 그러면 수능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수능은 내가 공부한 걸 배워야 되잖아요. 아이들마다 배우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수능을 볼 수 없잖아요.
다른 수능 가가지고 너 공부 잘했네 못했네 할 수 없잖아요. 수능 자체가 모든 아이들이 공통으로 배운 과목을 수능으로 봐야 되겠죠. 주로 공통 과목과 이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수능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수능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을 주력으로 해서 수능을 본다면 변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들 생각해 보세요. 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은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거의 70%잖아요. 맞나요? 예, 그렇다면 수능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수능이 전과목 절대평가로 바뀌는 겁니다. 수능이 전과목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그러면 수능 가지고 대학 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수능 가지고 대학 못 간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알았어요. 수능 가지고 대학 못 간다 이제 이해 가셨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뒤에 가면 내신이 나와요. 이제 내신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교수 자원에서 우리 어떤 아이는 우리 학교, 나는 우리 학교, 내 친구는 옆에 학교, 또 다른 내 친구는 온라인, 또 다른 내 친구는 대학 가서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상대평가가 될 수 없고 성취도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맞나요? 예, 그걸 한번 봐볼게요. 자, 성취도로 바뀌어지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는 A, B, C, D, E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E예요. 60점 미만은 E, 졸업은 다 돼요. 출석만 하면은. 근데 우리 아이들은 A, B, C, D, E, I까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I는 미이수가 돼요. 앞에 말했잖아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이상은 시험 빵점을 맞아도 출석만 하면 졸업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는 미이수가 있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이수는 원래는 외국어는 F를 쓰는데 우리는 incomplete 이렇게 해가지고 I를 씁니다. I를 쓰는데 I가 딱 났을 땐 졸업이 안 되니까 뭘 한다고요? 저거 할 수 있어요. 보충 이수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요. 야, 너 새로 들어.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재수강. 재수강해 이 말입니다. 그럼 재수강을 했는데 그때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받았어. A가 아닙니다. 재수강했을 때는 최대가 2입니다. 2.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걸 볼게요. 내신 근원은 그렇게 내신을 할 때 어떻게 표시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표시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요. 2001호 올해 중학교 1학년 이상이고 초등학교 6학년 이하예요. 봐볼게요. 자, 공통과목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다 했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운다 했어요. 맞죠?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A, B, C로만 나온다. 그죠? 맞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도 나오고 등급도 나와요. 등급도. 그래서 아이들이 이 내신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고교학점제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A, B, C, D, E, I 그리고 등급까지도 같이 나와요. 지금처럼.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D, E, I 등급이 없습니다. 1등급, 2등급이 없어요. 그러면 대학은 내신 가지고 뽑을 수 있나 없나 우리 이걸 봐야 돼. 생각해봐요. 엄마들이 대학교 입학처예요. 내신이 고등학교 1학년 거는 1등급, 2등급 있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건 1등급, 2등급 자체가 없어. 내신에 뽑을 수 있을까요? 없죠. 서울대, 연대, 고대요. 전부 원래 1호입니다. 넘쳐나요. 맞아요? 한 명도 못 뽑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그 운명을 다하고 바로 대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중학교부터 학생부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평가해오는 공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나요? 학종이 그렇게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대학 입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신 가지고 대학 하나도 못 갑니다. 수능 가지고 대학 하나도 못 갑니다. 이게 고교학점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까지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뭐가요? 재수가 싸워야 수능 가지고 간다면 재수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선행도 필요하고 몇 바퀴 돌 필요도 있는 거고 맞나요? 차라리 그게 싫으면 수능 수시로 가면 되고 근데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내신 가지고 대학 못 가고 수능 가지고 대학 못 가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내학년에 심화가 필요한 거죠. 자기 학년에 심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면서 적절한 그래도 살펴는 그래도 해야 된다. 1년 정도가 최대입니다. 그 정도면 최대예요. 더 이상 아들 고생시키지 마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아이들 고생시킬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내신 가지고 대학 못 뽑고 수능 가지고 대학 못 뽑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입시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맞나요? 근데 우리는 향후 일정을 살펴볼 필요 있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요. 내년 4월에 저거 뭡니까? 임기 끝나요. 내년 4월에 끝나요. 선거했어요. 근데 고교학점제는 2025년이에요.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대통령이 나 몰라 그런 거.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엄마들이 두려운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봐요. 올해 2022 개정교육과정 주요사항 발표했어요.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미. 2022년 내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고시를 해요. 고시한다는 게 뭐냐? 우리 교육과정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발표한다고요? 앞에 있는 거, 이것처럼. 자, 이런 교육과정을 이렇게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표된 것은 3년 후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2022년에 발표하니까 3년 후인 2025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되는 그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학 입시 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가지고 대학 못 가고 수능 가지고 대학 못 간다. 그럼 뭐로 가느냐? 이렇게 간다. 봐볼게요. 이게 2019년 2월에 언론에 살짝 보도됐던 거예요. 이것도 픽비하라고 살짝 보도되고 그 다음부터는 가려졌죠. 저는 이제 발빠르게 캡처 당해나고 있죠. 자, 2025년 이후에 수시, 정시 없앤다. 왜 없앨까요? 아니 내신 가지고 대학 못 가잖아요. 수능 가지고 대학 못 가잖아요. 그러면 수시, 정시 있을 필요 없잖아요. 없애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학종하고 수능을 통합해버리는 거죠. 그때 이 수능은 자격화를 시키는 겁니다. 수능을 안 배우면 대학 원서를 못 내. 이해하셨나요? 자격화예요. 그 다음에는 서류 면접으로 가고. 이것이 바로 2025년 이후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입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능에서 뭐가 서술식, 논술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술, 논술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와 지금 논술 아이들 준비하는 고3 애들 준비하는 좀 그런 논술 봅니까? 아니죠. 그런 논술 말하는 거 아니죠. 너 이런 주제가 있는 너의 생각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적는 거예요. 자, 이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입시 흐름은 이겁니다. 11월 초에 수능을 보여. 그리고 11월 중순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마감을 하고 11월 말에 원서 써요. 이것이 입시의 기본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입시는 뭐? 수능은 기본 학력 점검 또는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할 겁니다. 연세대, 고대, 서울대, 서울대, 연대, 고대, 원래들은 이 자격증 이게 뭡니까? 전과목 절대평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절대평가에 전과목 절대평가. 그러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 원래들은 전부 다 1등급이에요. 맞나요? 1등급 아닐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동점자 처리 기준 이렇게 활용하겠다. 그 다음에 서류 면접으로 다 간다. 그래서 입시는 바로 이것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현재는 고등학교 7월달에 고3이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딱 끝나면 고3 끝난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원서 내는 거잖아요. 아이들 학교에서는 얘들아 공부하자 선생님이랑 하세요. 이해가셨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수업 안 돼요.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고3 때 2학기 때 수업 안 됐잖아요. 맨날 영화 보자 그러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11월 중순까지 학생부가 마감이 되고 말에 원서 써요. 학생부 기록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생활이 완전히 정상화가 되고 맞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애들은 수능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최저 있는 학교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뭐 오해들이 많아요. 학종으로 가는 애들은 실력이 없다. 수능을 안 보고 오니까. 그런데 이제는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든 아니든 수능을 안 배우면 대학 원서를 못 내요.
그러면은 학종을 뭐 뜻하고요? 학종으로 간 애들 실력이 없다. 이 소리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수능은 전과목 절대평가로서 저학년 때 배우는 과목으로서 내용은 어렵지 않고 단지 논술식, 서술식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많은 선행이 아니라 1년, 많이 하려면 1년 정도 하고 내 학년의 심화가 중요하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한 2, 3분 있으면 끝납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영어 절대평가. 영어 절대평가, 아이들요, 영어 절대평가 나가니까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때는 펠로우시면 펠로우했어요. 왜? 뭐 내가 여기 EI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뭐 까짓 거 그거 뭐 조금만 공부하면 90점 못 나오겠나 이겁니다. 이 생각을 내가 안 해요. 왜요? 다른 공부할 시간이 다른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올해 작년 수능이죠. 12.6%가 1등급이에요. 인원은 53,000명이에요. 요거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53,000명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 이 아이는 과학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붙었잖아요. 근데 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카이스트에 휴학을 하고 재수를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반수한 거죠. 반수를 해가지고 수능을 봤는데 400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영어가 2등급이. 얘 점수는 여기 있는 노란 선이에요. 요 노란 선. 그리고 여 밑에 동그라미 해놓은 것이 뭐냐? 의대예요. 그러면 얘 노란 선이 얘 점수니까 밑에 얘 의대들이 되게 많죠. 골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영어가 2등급이에요. 그리고 이 의대들은 다 영어 1등급하고 2등급의 점수 차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뺐어요. 이 의대에서 점수를 빼니까 이 노란선이 여기까지 떨어져요. 이 의대에서 점수를 빼니까 이 노란선이 여기까지 떨어지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떨어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자, 노란선 원래 여기 있던 것이 빨간 거 여기까지 이 영어 2등급 때문에 점수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에 다 떨어진 거예요. 갈 수 있는 의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영어 하나 2등급 때문에. 물론 다른 대학, 정의권 대학은요. 영어 4등급도 대학 가고요. 3등급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런데 상위권은 영어 1등급이 아니면 저런 상황이 생겨요. 그 이유가 뭔지 볼게요. 자, 영어 1등급, 2등급 중요하고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건 수시가 아니라 정시잖아요. 맞나요? 서울대가 정시요. 1375명을 뽑는데 이 중에서 절반이 자연계열이고 절반이 뭐라고요? 인문계열이. 근데 영어 1등급이 몇 명요? 53,000명. 서울대연대 고대 세계대학에서 수능 가지고 3,800명 뽑아요. 영어 1등급이 53,000명. 서울대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5개 대학에서 6,700명 뽑아요. 영어 1등급이 53,000명. 서울대부터 숙명여대까지 대한민국 소유 15개 대학이잖아요. 수능 가지고 뽑는 게 2만 명 뽑아요. 영어 1등급이 5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이 아니면 상위권 대학에서 대학이 바뀌거나 학과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꿈꾸고 있는 대학, 꿈꾸고 있는 학과를 못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1등급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수시에서는 영어 면접 보는 대학, 서울대학교 이 학과는 영어 면접 봐요.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카이스트예요. 실제 영어 면접 봤던 기출 문제. 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수능 영어는 고등학교 고1 이상, 즉 1년 정도까지는 학습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4대 영역과 특히 독해력을 충분히 강화시켜 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왔을 때는 수능 모의고사를 90점 목표로 하면 안 돼요. 96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모의고사 때 90점이 나왔어. 근데 실제 수능에서 듣기 평가 하려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듣고 있는데 옆에 애가 볼펜 하나 떨어뜨렸어. 못 들었네? 틀려. 90점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2등급. 의대 불합격한 것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96점 이상을 목표로 해라. 그리고 왜 또 고등학교에서 해야 될 게 상위권 대학은 영어 면접과 구술 면접을 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대학에서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 대부분에서 대학교 4학년 때 전공 과목은 거의 60% 이상이 원수 수업입니다. 이런데도 영어를 대충 해서 갈 거냐 라는 거.
중학교 때까지 이거 꼭 해라. 이건 기억을 못해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선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4대 영역과 독해력을 충분히 강화시켜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입시 전체적으로 이해를 다. 자, 저희 여기서 마치고요.